질문하실 분은 손을 좀 들어주시고요. 어, 우리 김정희 선생님은 지금 메모지에 뭘 남겼죠? 네. 네, 김정희 선생님부터 질문을 해주시죠, 일단. 최근에 지금 북조선에서의 변화를 저는 계속 그 이중 잣대를 더 이상 사용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행동적으로 자세 변화를 보여달라고 미국한테 상당히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계속 자기네들 그 유니라테럴한 그 제재를 계속 추가적으로 대통령이 아니면은 뭐 상원에서, 상원이 아니면은 재정부에서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과연 미국은 그 북조선의 그런 태도 변화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입장은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제 제가 아까 쭉 말씀드린 요지인데 사실은 저는 바이든 행정부의 이 대외 정책 현실주의적인 변화를 띠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이런 행동들과 관련해서 한반도의 긴장을 만드는 것이 자기들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하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동안은 베이징 올림픽 이전까지 북한이 아무것도 못할 것이다라는 판단을 해왔어요. 그래서 북한 문제는 내년 3월 이후 이렇게 생각을 해왔죠. 그리고 한국의 보수 진영이 미국 가서 계속 설명을 했던 게 한국 대선 때까지 미국이 북한하고 뭐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어요. 우리 뭐 이준석 대표도 그랬고 뭐 여러 보수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선김도 그런 사람들하고 친했던 뭐 이런 부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년 베이징 올림픽까지는 일단 뭐 하지 말자라는 얘기들을 좀 이렇게 전략적 인내로 돌아가는 양식으로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북한이 지금 9월, 10월에 압박하고 나오면서 자, 그러면 자기들이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북한이 정말 베이징 올림픽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할 거냐. 근데 보니까 지금 뭔가 하고 있잖아요, 벌써. 그러면 이 상태에서 미국이 아무것도 안 할 때 북한이 뭐 SLBM을 이제 좀 더 센 거를 계속 올리면 바이든이 트럼프가 당장 바이든을 공격하지 않겠어요? 나 있을 때는 다 말려놓은 거를 니들이 들어와서 다 망쳤다 이렇게 될 건데 그래서 지금 미국의 CIA 국장이나 헤인스 저기 DNI나 지금 국장이 움직이고 있는 것도 뭐 그런 판단도 관련돼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그 미묘한 지금 선이 있긴 한데 미국은 북한과 협상을 더 이상 미루기만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제 결론인데요. 네, 뭐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요번에 또 있습니다. 예. 요번에 이제 그 통신선을 연결을 하면서 우리 남측에 굉장히 유화적인 태도로 그 북조선에서 보여줬는데요. 우리 남측이 과연 자주적으로 결정을 해서 민족 대동격을 한다는 그런 의식으로 뭔가 미국의 그 대변인 역할을 안 하는 그런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입지가 있을까요? 제가 뭐 정부 대변인도 아니고 정부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제 판단은 이렇습니다. 한국 정부 입장에는 일단 베이징 올림픽 때 종전선언을 만드는 것이 일종의 리거시를 남기는 거다. 문 대통령이 뭔가 그래도 자기 임기 중에 뭔가 했다라는 걸 남기기 위해서는 그 종전선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 지점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미국 쪽에 설명하는 것도 미국 친구들은 이해를 하는 분위기죠. 근데 그게 과연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것은 사실은 미중 관계와 굉장히 밀접돼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를
중재할 수 있는 능력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뭐 그렇게 본다면 한국 정부가 12월 미중 정상회담 때까지는 어쨌든 본격적으로 뭔가 움직이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입장이죠. 그리고 북한이 이제 이중 기준을 얘기하는 거는 미국한테 이중 기준을 얘기하진 않고 우리한테 이중 기준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은 뭐 어차피 그 문제로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는 거고 한국이 이중 기준을 자기들한테 적용하는 거는 자기들이 용납할 수 없다. 뭐 이런 입장이라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부는 조금 당혹해하는 분위기 저는 뭐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아까 우리 독일의 우리 한정로 선생님 질문해 주시죠. 예. 첫째, 강연 너무 잘했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이 배웠고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유럽 차원, 저희 개인의 의견으로는 북이 핵 포기 이러한 거는 옛날부터 그것을 세계 제재를 받아가면서 쭉 이렇게 하고 해오고 하는 입장이었고, 그러고 또 테헤란도 이란도 이제 핵무기를 가진 나라로 북에 대해서 핵 보유자, 저의 질문은 핵 보유 북을 인정을 하는 것이 좋을지 안 좋을지, 좋게 된다면은 이란도 거기에 또 있고, 그래서 핵을 국제 차원에서 인정을 해서 이걸 서로가 조절할 수 있는 그 길을 하는 게 좋은 건지.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이 경제 차원에서 중국에도 치고 있어요. 그래서 테크닉 이걸로 올라간다 하지만은 테크닉도 중국이 벌써 달나라 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천천히 아주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이래서 어쨌든 간에 이번 유럽의 독일의 통일부 장관도 한국에서 왔고, 이래서 아마 한국에서 유럽 연합체에 조금 오히려 뭐 도움인지 아니면은 무슨 제안이나 무슨 협조를 원하는 건지 상생은 모르겠어요. 그러한 입장 하에서 어쨌든 우리는 한미 군사 훈련 이거는 제재하고 없애야 되고, 우리끼리 4.15, 6.15 이런 걸 다 선언하는 거기 지켜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고, 종전 선언한다 어쩌고 하지만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정말 가는 길이 한심이 나고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래서 네. 대충 한번 뭐 좀 네네네. 이야기해 주세요. 이정철 교수님 질문은 요지를 파악했죠? 네, 네. 뭐 대충 뭐 대충 한숨이 난다 뭐 이걸로. 그런데 이제 한정로 선생님의 걱정은 북쪽을 핵 보유국을 인정하는 것이 북미 관계를 풀고 남북 관계를 촉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건가? 그렇다면은 네. 이란도 또 이제 핵 보유국을 해버리면은 또 그것도 인정해야 되는 거냐? 이제 이런 그러니까 그 걱정이신데요. 음, 사실 이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제가 군비 통제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한국계 전문가들, 특히 보수 진영의 전문가들은 군비 통제라는 표현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원래는 군비 통제가 맞아요. 북한의 비핵화도 군비 통제 안에 들어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30년 동안 비핵화를 군비 통제와 분리시켜 가지고 북한의 의무사항으로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시 군비 통제 일반론으로 집어넣는 것 자체를 수용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비핵화 협상도 원론으로 돌아가자. 그 원론은 군비 통제 협상에서 비핵화를 바라보는 것이 맞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얘기는 비핵화는 분명히 필요한데 그 비핵화에 걸리는 시간에 대해서 불편한 진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수 진영이 비핵화를 군비 통제와 또 떼내서 얘기하는 것은 비핵화가 다 끝나야 그 다음 뭐를 할 수 있다. 비핵화는 북한의 순전한 의무다. 이런 입장을 계속 강조하는 건데요. 설령 북한이 비핵화를 동의하더라도 지금 갖고 있는 50개, 30개에서 50개의 핵탄두를 해체하는데 걸리는 시간만 해도 그 사이에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핵화는 결국은 동결로부터 시작하고 비핵화에 걸리는 시간을 뭐 몇 년을 두고 설정할 것이냐. 이 생각을 해보면 다른 경제협력이나 군비통제, 일반 재래식 협력이나 이런 게 병행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비핵화라는 표현 대신에 군비통제라는 표현을 쓰고 그 안에서 핵 문제, 재래식 문제, 경제협력 문제 이런 거를 지도를 넣고 순서를 잡아 놓는 것이 맞고 그 사이에 시간 개념은 뭐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다만 최종 목표가 비핵화다라는 지점은 우리는 양보할 수는 없다. 이 점을 분명하게 하면 저는 뭐 어쨌든 문제의 초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쓰는 말은 군비 통제라는 개념으로 돌아가자는 것과 북한의 핵 문제를 푸는 방법은 입구와 출구를 설정해서 입구 출구 사이에 시간 개념을 좀 더 우리가 유연하게 적용하자. 이 두 가지로 논의를 풀어야만 해법이 생긴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게 북한의 핵을 인정하자는 거 아니냐라고 반론을 펴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평가하시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게 현실적인 비핵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또 질문하실 분 서슴없이 뭐든지 질문을 해 주십시오. 제가 좀 생뚱맞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에 나로호도 그렇고 누리호도 그렇고 만일 한미 관계가 악화됐을 때 그 설 수 있을까요? 북쪽의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또는 이제 인공위성은 자립적 기술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만들었지만 우리는 부품이라든가 여러 그 기능이 아무래도 좀 의존적이지 않았습니까? 최종 완성품은 지금 굉장히 과학기술을 높은 수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해주시죠.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뭐 알 수가 없는 거고요. 한국 정부가 갖고 있는 기술력은 저는 뭐 우리가 너무 이렇게 스스로를 무시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최근에 저희가 코로나 보면서 한국의 이런 여러 가지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이 뭐 충분한 글로벌 수준은 갖추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은 뭐 한미동맹과 인공위성 기술 이건 좀 다르긴 한데 다만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우주 기술과 관련해서는 중국과 협력하지 말아라 라는 메시지는 분명히 줬죠. 그리고 한국 정부도 우주 협력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협력한다. 그게 이제 오픈랜이라는 표현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그 메시지는 분명히 준 거죠. 그거는 그러나 우리가 기술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기술 우주 협력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한미동맹이다. 뭐 이런 메시지를 준 거다라고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입장입니다. 네. 그 이정철 교수님의 오늘 논지를 요약하면은 이 중미 관계, 세계 권력의 이 중미 관계에 있어서도 경쟁, 그다음 신냉전 기류보다는 협력 기류가 상당히 그걸 억제하고 있어서 좀 낙관적으로 보시는 것 같고, 또 북미 관계에 있어서도 결국은 미국이 북과 대화할 수밖에 없는
전략적 이 상황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좀 미래를 좀 낙관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중미 간의 관계가 만일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악화가 될 때 미국의 대북 압박 전략을 중국 견제 전략에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미국 입장에서. 그래서 중미 관계와 이 북미 관계 사이에 그 관계가 좀 어떻게 될까요? 아니, 제가 낙관적으로 보는 건 아니고요. 저는 지금 상황이 대단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인데, 이 고비를 잘 넘기면 일단 잘 풀릴 수 있는, 계기판이 좀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고요. 그게 이제 11월 상황이고, 제가 아주 짧게 보는 거예요. 11월 상황이고. 그러니까 10월의 위기를 넘기면 11월에 남북 간에 뭔가 잘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베이징 프로세스가 성공하는 데까지 가기 위해서는, 요거는 종전선언은 미국과 중국과 한국과 북한이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안 온다는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중국이 싫다는데 중국 가서 할 수도 없고, 뭐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미중 간의 그 대화가 아마 12월 대화가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지금 미국과 중국 관계에서 베이징 올림픽에 미국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 건가가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지점이거든요. 거기서 미국이 판을 깼다. 또 중국이 판을 깼다. 그러면 과거에 LA 올림픽, 모스크바 올림픽이 반쪽 올림픽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 제가 오늘 쭉 말씀드린 요지는 바이든의 지금 정책이 그런 리스크까지 감당하면서 중국과 갈등으로 갈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일정하게 미중 관계도 지금보다는 유화 국면으로 갈 건데, 지금 상황에서 북한 문제를 악화시켜서 뭐 중국을 압박하는 카드로 간다거나 뭐 이런 논리로 미국이 접근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미중 관계의 하위 정책으로 북미 관계를 지금 바이든은 보고 있기 때문에 미중 관계가 풀리면 북미 관계도 같이 풀리는 방식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는 거죠. 다만 북한이 먼저 여기서 이제 사고 쳐가지고 도발할 수 있는데요. 그 경우는 저는 완전히 다른 지평이 또 열릴 수 있다. 그때는 참 복잡한 상황이 되겠죠. 우리가 인공위성 쐈는데 북한이 화성 17을 쐈다. 그때 상황은 아마 중국도 미국도 원하지 않던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내년 대선 때까지의 긴장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추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겠죠. 네. 그래서 10월 21일이 이제 누리호 발사 예정입니다. 내일 모레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북쪽 입장을 어떻게 취할 건가. 저는 거기에 이중잣대라 해가지고 북쪽이 ICBM을 날릴 가능성은 좀 적다고 보는데, 이정철 교수님도 아마 그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근데 그거를 북한을 자신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데 예를 들면 이제 중국이 베이징 올림픽을 고려해서 10월부터는 북쪽이 군사 공세를 하지 말 것을 요청도 했을 것이고 북쪽도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그걸 참을 줄 알았는데 북쪽은 자기 계획대로 했단 말이에요. 글쎄. 이 점이 이제 우리가 9월 달에는 9월 달 예상했던 거하고 약간 달라진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오늘 SLBM 쏜 게 아무도 지금 예측을 못했던 상황이 전개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상황이 더 악화되면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고, 네. 아마 이런 것이 북미 간에 지금 물밑에 뭐가 오가면서 서로 압박을 하는 건지,
네, 네, 네. 아니면 정말 북한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속 밀어붙이는 건지 뭐 이런 거는 지금은 저희가 정보가 전혀 없어서 판단할 예, 수가 예. 없다는 거죠. 네. 아무튼 지금 뭐 미시아의 전 국장 뭐 국가정보 15개 정보기관을 뭐 총괄하는 책임자가 오고 물밑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우리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일부터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 한라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주도를 뛰고 강명구 선수 아시죠? 유라시아 대륙을 마라톤 하신 분이 내일부터 제주도 시작해가지고 23일 날 부산역에서 11월 7일까지 임진각까지 마라톤을 해요. 제가 이제 몇몇 구간의 진행 요원을 맡았습니다. 이제 내가 내려가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남북 합의 이행, 종전선언, 그리고 이제 얼마 전까지는 남북 북경 베이징 올림픽 남북 공동 응원 열차 운행 이거를 이제 얘기를 했는데 중국이 이제 다른 나라에 이제 그 관객을 없이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구호는 잠시 이제 접어뒀는데 지금 중미 간에 11월 정상회담이나 북미 관계가 급전이 바뀌면은 우리가 남북 열차 운행을 통해서 베이징 응원 갈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좋아지면 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예, 저도 질문 하나 네, 있는데요. 권형택 선배님 질문해 주세요. 예, 저기 우리 이정철 교수님은 이제 말씀 잘 들었고 좀 잘 정리가 됐고요. 제 생각이. 근데 이번 고비만 10월 달에 넘어가면 좀 그래도 풀리지 않겠나. 이게 지금 전체적인 그 흐름은 그 미중 관계도 풀리는 쪽으로 가고. 근데 저는 이제 남북 관계는 지금 그 우리 남한 정부가 저렇게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애를 많이 쓰고는 있지만 조금 쉽지 않겠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게 말하자면 지금 우리나라 5년 단임에 지금 마지막 임기 얼마 안 남겨놓고 추진하는 게 어떤 힘을 가지겠나 이제 이런 생각이 좀 앞서고, 그리고 그게 설사 뭔가 조금 진전이 있더라도 대선 결과에 따라서 금방 뒤집힐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저 북쪽에도 영향을 줄 거고 이런 생각 때문에 좀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좀 비관적이지 않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보다 좀 더 관심 있는 거는 지금 이제 다음 대선에서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현재로서는. 만약에 민주당 정권이 들어선다면 아마 이 집권 초기에 굉장히 이 대북 문제도 중요한 의제 중에 하나로 등장을 할 걸로 보거든요. 혹시 이정철 그 교수님은 만약에 우리 지금 이 남북 관계 정말 오래 이 그 큰 공력이 필요한데 정권 초기에 이 드라이브를 걸어서 어떤 그 문제 해결에 실마리를 잡아야 될 거라고 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 정권이 정말로 민주당 정권이 들어선다면, 이게 가정입니다만은 이런 정말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봅니까? 문재인 정권의 지금 성공과 실패의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다음 정권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이런 점을 한번 좀. 좋은 질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문제 중에 저희가 고민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저렇게 된 데는 하나의 딜레마가 있죠. 그 딜레마는 뭔가 하면 전작권 전환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지와 남북 관계의 진전, 소위 군비 통제적 남북 관계의 진전 사이에 이게 모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작권을 전환하는 과정에
한국의 전투 능력을 높여야 된다라는 대전제가 한미 사이에 있잖아요. 그럼 미국이 이제 그거를 계속 검증하는 협상을 해야 전작권을 넘겨주겠다라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아시겠지만 우리는 진보 정부만 들어서면 국방비가 7%, 8%뭐 이렇게 돼요. 이명박 박근혜 때는 4%, 5% 하던 국방비가. 그러니까 군비 정강 정책을 한국이 쓰면서 남북 관계를 진전시키고자 하느냐, 이게 북한이 갖는 의문점인 거죠. 니들은 우리하고 화해하자 해놓고는 왜 국방비를 그렇게 많이 쓰냐,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 딜레마에 대해서 이제 우리 정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아니 근데 전작권 전환은 우리 자주적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니냐, 또 이 당위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해결이 안 되는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 특히 군사훈련 문제가 제일 결정적인 계기점이 된 게 2019년 8월 달이에요. 2019년 8월 달에 아시지만 판문점에서 630 회담을 하잖아요. 그 회담에서 김정은이 트럼프한테 8월 달 군사연습 안 하면 우리가 회담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게 김정은 친서를 쓴 우드워드 책에 다 이제 공개가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볼턴이 막 설득해가지고 군사훈련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8월 5일 날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친서를 보냈어요. 그 친서 내용이 거의 앞으로 이제 우리는 끝난 거 아니냐, 뭐 이런 친서예요. 그리고 거기에 남한은 우리의 적이 될 수준이 못 된다, 뭐 이런 내용까지 들어 있어요. 그 상황이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19년 8월이 한미 군사 연습을 안 할 수 없는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 이런 상황이었고, 그거를 하다 보니 한 달 전에 판문점에서 회담하자 해놓고는 이 한미 군사 연습을 하느냐, 북한은 그렇게 되고, 그러면서 나온 게 8월 16일 날 북한의 조평통 성명이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 일이다, 이 성명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 성명 이후로 이제 남북 관계는 완전히 깨졌던 상황인데, 이 딜레마를 다음 정부가 어떻게 해결하느냐,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보수 정부가 들어서면 전작권 전환 안 하겠다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 안 하겠다 할 수는 없고, 또 한다고 하면 미국은 검정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조건을 달 거고, 이 사이에서 어떤 결단을 내리고 남북관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이중 기준의 문제가 더 불거질 때 입장, 뭐 이런 게 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저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누가 되더라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갖고 있는 많은 불만도 사실은 그 지점을 해결하지 못한 데서 오는 불만인 거죠. 네. 그 노무현 대통령이 2012년까지 회수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연기를 시켰잖아요. 네. 네. 근데 2012년도 그 시점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검증되고 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미국이 네. 그 럼스펠드 때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한국이 빨리 가져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후딱 가져왔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미국이 안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검증 조건을 막 붙여가지고 FMO, 뭐 FMC 뭐 이런 얘기들 막 하고 있어서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럼 다음 대통령이 미국과 그런 검증 없이 우리는 전작권 회수한다 이렇게 선언하면 해결은 되겠지만,
그래서 이제 사실상 한미동맹이 뭐 위기에 처하는 거라고 보는 거니까 아마 어느 대통령이 돼도 그렇게 갈 수는 없을 거고, 이제 북한을 어떻게 잘 설득하느냐에 달린 거 아니겠느냐. 이제 그렇게라도 하려면 이 정부 말기에 뭔가 조금이라도 있어야 다음 정부가 그 설득이라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거죠. 예. 예, 제가 한 가지 예. 조항기 우리 상임이사님. 저는 이제 충분히 얘기 들었고, 그런데 이제 이게 남북 관계 문제로만 이게 풀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결국 보수 정권이든 뭐 민주당 정권이든 뭐 저쪽 국진의 정권이든 결국 한미 동맹의 종속적 틀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미국으로부터 굉장히 강하게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금방 교수님이 얘기하신 대로 전자권의 여러 가지 이행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우스운지 몰라도 역으로 결국은 한미동맹을 벗어나서 우리가 남북관계를 풀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미국과 우리가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저는 뭐 그런 문제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추측도 좀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확실히 하지 않고는 우리가 북한한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미국의 노골적으로 미국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은 만나는 거, 만나서 뭐 미사여구를 좀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결국 북쪽도 결국 너희들하고 만나봐야 어떠한 효과도 없고, 그래서 자꾸 이제 북미 관계에 매달리고 있고, 물론 이제 미중의 중요한 그 변수 속에서 우리가 결국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만들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저는 거꾸로 지금 현재의 미국의 의구심이, 이게 보수 정권도 마찬가지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 소위 말해서 지금 현재의 민주당 정권도 이것이 이 통제 안에서 벗어나는 시도를 계속 지속적으로 보여왔다. 그리고 과거에 자기들이 리스트로 관리했던 사람들이 어쩌거나 뭐 통일부 장관도 내고 여러 가지 정책에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고, 이런 데서 오는 그 통제 전략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교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아니, 뭐, 그 말씀은 다 공감하는 거기 때문에, 뭐, 특별히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건 없고요. 그냥 안타깝다는 거고, 여기 이제 김정희 선생님 지금 채팅창에 쓰셨는데, 대한민국이 자주국가가 되는 것을 왜 거부하느냐, 뭐, 다 공감하는 내용인데, 그 안보 딜레마라는 거를 벗어나기에는 이 동아시아가 굉장히 복잡한 변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방어를 위해서 방패를 사도 상대방은 그게 자기를 공격하기 위해서 무기를 산 거라고 생각하는 요 안보 딜레마, 이게 있는데, 거기에 또 일본 변수가 우리는 굉장히 강하게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변수가 미국한테는 또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 볼턴 같은 친구가 그런 정말 철저한 이데올로그가 되는 과정에는 일본과의 교감이 굉장히 많이 작동을 하죠. 이제 이런 컨텍스트의 변화가 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떻게든 좀 차근차근 풀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고요. 단번에 뭐 해결은 어렵지 않을까,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손 들었나요? 우리 정용일 정책위원장? 손든 건 아닌데, 우리 평화철도 정책위원장 정용일 선생입니다. 지킨 김에, 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정철 교수. 정 선배님 안 하시면 좋겠는데요. 그만하겠습니다. 아니, 농담이에요, 농담. 하세요. 예. 저는 뒤에 이제 들어와서 앞에 우리 이정 교수님,
그 말씀하시긴 못 들었는데 어쨌든 요즘 그 신문 언론 지상을 도배하고 있는 그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사실 이제 종전선언인데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종전선언 그거를 의미는 좋다. 북에서 받아들일 때. 그런데 그게 가능하고 그러니까 가능할 조건이 되는지 또 선언하고 난 다음에 그게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지 그거 좀 보장이 되느냐 이게 이제 북쪽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자 종전선언이라는 화두는 좋다. 이걸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건가? 남에서는 어떻게 하고 북에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우리 이제 이정철 교수 늘 이제 강조하시는 바지만 종전선이든 평화협정이든 다 좋은데 이게 실제로 지켜지려면 법적, 제도적, 국제적 환경을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많은 사람들이 아주 소박한 질문이지만 그게 대한 의구심이 있어요. 선언만 해서 되느냐? 제 질문이 좀 전달이 됐나요? 네, 종전선언으로부터 시작해서 평화협정까지 가는데 다 좋다. 그런데 이게 정말 공고한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담보가 되느냐 이런 질문들이 이제 많더라는 걸 제가 한번 대신 전달하고 싶습니다. 예. 예. 아니 뭐 모든 분들이 사실은 그 질문을 다 하시고 싶었을 것 같고요. 종전선언 그러면 사실은 다 그 질문을 하게 되는 건데요. 저는 첫 번째로 북한은 종전선언은 종이짝에 불과하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입장은 2018년 9월 4일 이후에 바뀐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2018년 싱가포르 회담 당시나 9월까지는 종전선언 필요하다. 우리 4.27 정상선언에도 들어있잖아요. 그랬다가 그 이후에 이제 종이짝에 불과하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전선언은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입구 출구론을 얘기할 때는 입구를 시작하는 중요한 정치적 선언이다. 법적 선언이 아니고 정치적 선언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입구에 들어가야 된다. 평화협정은 출구 정도 또는 중간에 체결되는 걸로 본다면 뭔가 입구를 하여튼 만들고 시작해야 돌파구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정치적 선언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다. 이런 입장이고 북한은 그거 해서 기대를 저버리는 상황이 오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게 낫다. 이런 입장이지만 우리는 그나마 그런 거라도 한국 상황에서 보면 평화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구나라는 희망을 주는 거는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 전개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는 데서 입구론을 저는 펴고 있고요. 그럼 세 번째로 당장 상황은 어떻게 전개할 것이냐. 저는 아주 구체적인 디테일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정부 입장하고도 아무 상관없고 현실성도 있는지 없는지 뭐 모르겠지만 정상회담에서 이 종전선언을 하기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입니다. 4개국 정상이 모이는 건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장관급 레벨의 종전선언을 이번 베이징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4개국 국무장관이 베이징에 와서 사인을 하고 그 다음에 남북 간에는 화상 정상회담을 병행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남북 간 화상 정상회담 논의는 좀 진행이 돼 왔던 건데요. 그게 중단된 상태고 이산가족도 화상 상봉 논의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베이징 올림픽 기간에 남북 간에는 화상 상봉을 전개하고 정상 간에 그 다음에 베이징에서는 장관급 레벨의 종전선언을 정치적 선언으로 사인하고 이런 작업들을 진행하면 정치적 이벤트로서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요 작업의 모든 전제는 아까 제가 11월 한미일 안보회의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내년도 3월 한미군사연습을 취소하거나 중단하거나 또는 북한이 종전선언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명분을 줄 수 있는 수준으로 한미군사연습을 결정을 해야만 그 이벤트가 가능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년 3월은 어쨌든 대선도 있잖아요. 대선 시기에 그렇죠. 한미군사연습을 꼭 할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논의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좀 설득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게 먼저 나오면 일단 장관급 수준의 종전선언 하자. 이렇게 설득할 수 있고 12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분위기가 좋으면 저는 그게 좀 물결을 탈 거고 그게 진행되면 이제 남북은 화상상봉을 병행해서 입구를 좀 만들자. 뭐 이런 생각이에요. 아따, 3월 9일이 대선이고 바로 이제 5월 달에 이제 이렇게 넘겨주는데 네. 2월 달에 북경올림픽 때 이제 비대면 이 정상회담 너무 늦습니다. 11월 달에 남북 비대면 정상회담 좀 하고 그 다음에 2월 달에 장관 보내가지고 종전선언 좀 하고. 아니 그러면 더 좋겠죠. 자, 지금 이제 시간이 9시 50분입니다. 1시간 50분 정도 지냈는데요. 계속 토론하기는 그렇고 오늘 여러분이 오셨어요. 이게 아까 베트남에 사시는 분도 오셨고 우리 여기 저기 스웨덴 한희영 선생님은 스웨덴이죠? 아, 네. 한희영 선생님? 예. 아, 네, 안녕하세요. 저기 스웨덴 옆에 있는 핀란드입니다. 핀란드 맞아. 깜빡 잡았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한희영 선생님 핀란드 각국에서 이렇게 우리 동포들이 이렇게 참여해 줘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몇 분 발언 안 하신 분들 짧게 한마디씩 하고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우리 문경식 사무처장님도 한 말씀 해주시고 우리 민기사 안양구 모양 민기사의 사무처장 맡고 우리 안양의 시민사회운동의 집사 비슷합니다. 집행 총괄하는 분인데 한 말씀 하시죠. 그 교수님 강연 잘 들었고요. 이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다양하신 분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들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 민주화운동 기념사를 국제적인 이상으로 이렇게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이제 국제정세 이런 여러 가지도 중요하고, 그럴 때마다 좀 답답하게 생각하는데 민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또 특히 시민사회가 적절하게 잘 대응하고 그래야 되는데 상당한 한계를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종전선언 하자 현수막으로 1인 시한다든지 그런 정도. 또 여기 군사훈련 반대 평택 가서 저희 한 적도 있었는데 조금 더 대중적인 힘을 모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지 늘 고민합니다. 오늘 교수님 강연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민의 역할, 우리 시민들의 촛불 시민들의 자주적인 역할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6.15 남척이 경기 중부 본부가 있어요. 전국 각 지역 중에서 제법 아주 대인적이고 창의적인 시민 참여형 통일운동을 이끌어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신영배 집행위원장 또 한 말씀 하시죠. 네, 오늘 뭐 좋은 어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좀 의견을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런 종전선언이나 올림픽이나 또 화상회의나 이런 이벤트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정권 말기이고 보다 더 이제 차기 정권에서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출구를 만들기 위한 이런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대한반도 전략적 이익이 변했는지 또 그걸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 수단으로서의 어떤 제재라든지 또는 한미동맹 강화 또 남한의 어떤 군비 정강 군사연습 이런 거와 관련된 미국의 이익이나 수단이 변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남쪽 정부가 그동안에 하노이 이후에 쭉 한 2, 3년 지속했던 어떤 중재자 역할이 좀 벗어나서 좀 미국한테 쓴소리도 하고 큰 소리도 하면서 미국의 그런 전략적 이익이나 수단이 좀 변해야 된다 이제는 그게 필요하다는 것들을 계속 설득하고 주장해 나가는 이런 것들이 정부 차원에서나 우리 민간 통일운동에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벤트에 연연해 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좋은 의견입니다. 우리 장재건 교장선생님, 음소거하고 한 말씀 하시죠. 저 늦게 들어와서 그 교수님의 좋은 얘기를 끝부분만 들었습니다. 여러 좋은 의견들 다 있는데 제가 뭘 보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종전선언은 그 선언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욕심이라면 11월 중에 올해 중에 12월 중에 종전선언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얼마 전까지 이 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하시다가 퇴임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또 원주에 우리 이진석 화백, 우리 평화철도 집행위원인데 이 음소거하고 한 말씀 하실랍니까? 지금 마이크가 되나? 요즘 그 평화통일 그 벽화 그리는 거 그 하고 계시죠? 안 들리네. 이 양반이 이 기술 장비가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자, 다음에 얘기 듣도록 하고. 우리 정세일 선생님 이 음소거 됩니까?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는데. 자, 여기 또 평화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우리 박대권 정의당 군포위원장 얼굴 안 보여주네. 한마디씩 하고 끝내려고 그랬더니. 자, 그러면 억지로 이렇게 불러가지고 얘기 듣기보다는 우리 김장민 박사도 들어왔는데 뭐 한마디 할랍니까? 예, 다 선생님 말씀 잘 들었고요. 어쨌든 북은 이제 90 잘 안 들립니다. 제 말 들리나요? 이제 들려요. 예, 그러니까 북은 90년대 이 미국과 이제 대화를 하면서 그 협상 결과에서 후퇴하지 않는다는 그런 전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정권이 바뀌더라도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기존의 그 협상 결과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향후에 그 북미 간에서도 최소한 이제 싱가포르 회담의 결과 이거를 이제 미국 보고 이제 그 수용하라는 거고 그 출발점도 하노이 회담에서 그 무산된 거 이런 부분에서 시작해야 된다 이런 입장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라는 건데 미국에서 이제 그 종전선언 카드를 내면서 이제 북의 그 분위기를 떠보는데 북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그게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뭐 그 제재 이런 제재를 해제하는 그러한 조치가 없으면 그거에 이제 연연하지 않고 국방 문제를 이제 궁극적으로 이렇게 해결했다는 그런 입장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수님이 아까 통일 방안에서 6.15 공동선언에서 이제 남의 통일 방안을 그 국가연합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그 공동선언에 나온 거는
남의 연합제입니다. 그래서 국가연합은 그 남과 북이 서로 이제 국가성을 부정하기 때문에 남의 정부도 이제 국가연합을 통일 방안으로 이제 주장하지 않고 있고요. 특히 이제 국가연합은 두 개의 국가라는 점에서 통일로 가는 과도기지만 이 통일 방안은 아니다. 뭐 이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아무튼 좋습니다. 남북연합과 국가연합 개념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것 같고,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고 공식적으로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이제 해석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8차 당대의 규약 개정의 문제는 아까 이정철 교수님이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약간 단계를 설정한 느낌이 있다. 자, 우리 이제 거의 다 인사를 했고 시간도 이제 10시를 1분 전인데요. 마무리 발언을 우리 정금채 이사장님이 짧게 해주심으로써 오늘 좋은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해주신 이정철 교수님과 그리고 이렇게 진행을 맡아서 수고해 주신 우리 정성희 위원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하여튼 남북관계가 복잡하고 어렵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그런 문제인데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평소에 알고 있던 것보다 더 복잡하고 더 미묘하고 어려운 문제구나 하는 것들을 다시 이렇게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놓여 있는 어떤 현실적인 제 조건들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풍부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서 우리가 앞으로 좀 생각들을 해 나가는데 오늘 자리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어려운 딜레마를 이렇게 좀 풀어야 된다는 그런 것 속에서 전에 뭐 이렇게 그 책 속에서 봤던 건데 독일 브란트 정부가 동방 정책을 추진할 때 그 미국 키신저를 만나서 동방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키신저가 거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그 브란트 그러니까 독일에서 갔던 대표가 우리는 미국을 설득하러 온 게 아니라 통고하러 온 거다. 실제로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또 독일과 우리의 조건들이 다르니까 그렇기는 하지만은 결국은 뭐 이런 딜레마를 푸는 가장 좋은 방식은 어떻게 미국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그렇게 좀 더 자주적으로 주도적으로 운신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르느냐. 그래서 또 통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의 생각들을 무시할 수 없는 이런 조건들을 어떻게 확보해 갈 것인가. 좀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좀 근저에 놓여 있지 않느냐.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사실은 오늘 좀 이렇게 시간이 있으면은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수님 뭐 의견도 듣고 싶은데 뭐 또 좀 다음 기회에 뭐 이렇게 좀 충분하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늦게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는데 이 코로나가 많은 어려움을 안겼지만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또 이런 식으로라도 연결되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이렇게 좀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계속 좀 발전시켜 나갈 그런 요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또 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시네. 독일의 이제 사실 아데나워 정권 시기에 이제 그 냉전 질서를 브란트가 이제 극복한 이런 수준이고 또 키신저도 사실은 미소 냉전 소련을 포위하는 차원에서 중국하고 핑퐁 외교를 하고 그 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 이정철 교수님이 좀 설명을 한번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우리 이사장님이 날카로운 지적을 질문을 하셔가지고. 그 옛날 얘기보다는 지금 상황만 제가 하나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평가하건대 메르켈 시대에 메르켈은 중국과 관계를 굉장히 중시했고요. 트럼프와 메르켈의 관계가 계속 악화일로에 간 것도 그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저희가 독일이 미국과의 동맹관계에 대해서 유럽 다른 국가들과 전혀 다른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죠. 근데 이번에 독일의 정권이 이제 3인당으로 다시 넘어가면서 그 입장의 변화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가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이번에 오크스가 들어서면서 프랑스가 미국한테 뒤통수를 맞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정학의 변화가 독일이나 프랑스가 앞으로 미국과 어떤 포지션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유럽 지형에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이 미국과의 관계를 대하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배울 점들이 많고 우리하고 완전 다른 나라로 생각할 이유도 전혀 없고요. 앞으로 그런 연구들이 많이 좀 필요하고 이사장님 말씀처럼 그런 역사 문제를 현재의 독일과 프랑스들은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아무튼 차기 이 한국의 대통령이 미국 가가지고 설득하고 의논하다가 안 되면은 통과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대통령이 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향으로 우리 노력을 좀 하도록 하면서 박수로 오늘 강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